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2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3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크리스티앙 보뱅의 환희의 인간이라는 에세이입니다. 사실 크리스티앙 보뱅은 제가 지난해 말에 올해의 책 언박싱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보여드렸던 책은 이 책이었는데요. 작은 파티 드레스. 구병모 작가님이 올해의 책으로 고른 책이다. 그래서 나도 사봤다 하면서 보여드렸었죠. 제가 이 책을 읽고 아마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이 작가한테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스타그램에 반복해서 읽고 있다. 그냥 계속 읽고 싶은 책이다. 약간 호들갑스럽게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와, 이런 작가를 알게 되어서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에 나온 크리스티앙 보뱅의 책 2권을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읽고 있어요. 1984북스라는 1인 출판사에서 꾸준히 펴내고 있는데요. 이 3권이 만듦새도 너무 예쁘고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 좋고 판형이 폭도 그렇게 넓지 않아서 가방에 쏙쏙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쥐고 다니면서 읽기에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이 책에는 플래그가 전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 페이지를 오래 기억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이 책 전체에서 받은 그 느낌을 간직을 하고 싶어서 그냥 이대로 두고 읽고 있어요. 그때 언박싱 할 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크리스티앙 보뱅은 프랑스의 시인이자 에세이스트입니다. 한국에는 요 3권 말고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2007, 8년쯤에 나온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때도 뭔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기억은 나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크리스티앙 보뱅 하면은 따뜻하고 찬란한 빛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거든요.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그 위에 제가 이 작가에게 완전히 빠진 이유는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늘 참 모든 게 빨리 흘러간다고 생각하죠. 벌써 하루가 다 갔어? 벌써 1년이 다 갔어? 난 언제 마흔이 됐지?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도 하실 텐데 크리스티앙 보뱅 책을 읽으면은 이 사람은 시간을 굉장히 느리게 보내는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의 시간은 굉장히 천천히 차분히 조금씩 정성껏 흐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라기보다는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낯설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엄청난 충만감을 안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작은 파티 드레스로 시작하시면 또 좋을 것 같은 게 이 책에 실린 그 짧은 에세이들이 책 읽기 혹은 글쓰기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아무래도 책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으로 또 시작하시면 그 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책하고 환희의 인간에서 몇 부분 읽어볼까 봐요. 그냥 아무데나 펼쳤더니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25쪽인데요.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부재하지만 세상이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감쪽같이 속여 넘길 수 있다. 짐승들을 제외하고 나무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모두를 속일 수 있다. 그렇게 모두가 속아 넘어가지만 그래도 금빛 가을 햇살만은 속지 않는다. 자작나무 껍질과 장미나무 속살을 한없이 부드럽게 감싸 안는 그 빛은 결코 속지 않는다. 우리를 피해 달아나는 그 빛을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직접적인 삶에 어떻게 가 닿는다지? 단순한 삶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프로방스 숲속에 번진 시뻘건 산불처럼 사랑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간 것이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풀이 다시 자랄 것이다. 이 재난의 현장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와 정착할 것이다. 재난의 장소는 바로 당신이라는 온전한 존재이다. 당신이 입은 무명 원피스에서 마음속 금지된 생각들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마시는 차의 맛에서 애잔한 봄의 느낌에 이르기까지 당신이라는 온전한 존재이다. 어쩌겠는가.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그런 모습으로 계속 외출할 수는 없다. 당신 안에 어떤 영혼도 들여놓지 않고 두 눈 깊숙이 어떤 웃음도 담겨있지 않은 채로는 말이다.
그렇다, 눈이다, 당신의 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어지는 어떤 대목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느리게 충분히 쓰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문장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실제 자연과 닮아 있는 문장일 수밖에 없죠. 그런 문장들이 책 한 권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환희의 인간에서도 읽어볼게요. 환희의 인간은 첫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희의 인간에는 이렇게 중간중간 크리스티앙 보뱅의 필체가 담겨 있어요. 저는 불어는 전혀 하지 못하고 읽을 줄도 모르지만 왠지 뚫어지게 보게 되죠. 당신만 괜찮으시다면 파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4월의 신선한 아침에 맞이하는 그 푸르름 말입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눈물의 반짝임이 담겨있는 푸르름이지요. 당신에게 이 푸르름만이 가득 담긴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편지는 앙베르나 로테르담의 보석 마을에서 다이아몬드를 고이 감쌀 때 쓰는 종이를 떠올리게 할 거예요. 결혼한 신랑의 셔츠처럼 새하얀 그 종이에는 투명한 소금 결정, 동화 속 아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얀 조약돌, 갓난아이의 눈물 같은 다이아몬드가 담겨 있지요. 우리의 생각은 연기처럼 올라가 하늘을 흐리게 만듭니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늘이 내 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저녁이지만 당신에게 오늘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전하지 않은 채로 하루를 흘려보내고 싶지 않네요. 당신은 나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은 한낱 전쟁터에 지나지 않지요. 사방에는 검은 갑옷을 입은 기병들이 득실대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칼날이 부딪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못 옆을 지나는데 그곳이 수초로 가득 덮여 있더군요.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생명의 온화함을 훼손시켜도 도리어 그 생명은 더욱더 풍요롭게 돌아옵니다.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새 문단을 읽게 됐는데요. 이런 책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책이고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에 제가 추천 많이 했던 한정원 작가님의 시와 산책 읽고 좋으셨던 분들께 또 한 번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릴게요. 두 번째 책은 공교롭게도 방금 이름이 언급되었던 작가분의 책입니다. 책을 보여드리기 전에 약간 서두를 딴 얘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 혹시 잘 때 꿈 많이 꾸세요? 저는 꿈을 굉장히 많이 꾸는 편이고 그 꿈의 내용을 좀 생생하게 기억을 잘 하는 편이에요. 좀 일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할 때는 현실과 꿈의 경계가 약간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일이 많을 때, 마감할 때 좀 그러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꿈에 제가 지금 작업하는 작가님과 문자를 주고받거나 제가 메일을 쓰거나 아니면 그분을 직접 만나서 미팅을 하거나 하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내용이 너무 디테일이 살아있고 리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깨면은 제가 그분과 진짜 만났었던 거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고 내가 그 문자를 진짜 보냈나? 그 메일이 진짜 있었던 일인가? 꿈이었나? 현실이었나? 그게 약간 구분이 안 돼서 막 찾아볼 때가 있거든요. 되게 이상하다. 분명히 그 문자를 보냈는데. 그래서 참 그게 저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꼭 그렇게 일과 관련된 꿈이 아니더라도 좀 생생한 꿈들을 꿀 때마다 현실을 살면서 그 꿈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꿈에 좀 관심이 많아요. 꿈은 참 신기한 게 너무나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누구도 들어와서 볼 수 없고 저도 설명하거나 다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는. 근데 또 참 신기한 게 꿈을 해몽한다거나 누군가 태몽을 꾼다거나 하는 게 있어요. 집단적인 무의식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이가 빠지는 꿈이 왜 안 좋은지 집단적인 뭐가 있지 않으면 꿈을 해몽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사람만의 것이니까. 그래서 참 꿈이란 건 신기하다. 나만의 것이자 어떤 유구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통적인 언어로
어떨 때는 또 표현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꿈 얘기를 장황하게 한 것은 오늘 보여드릴 책이 꿈과 관련된 소설이라서인데요. 그 소설을 쓴 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병모 작가님입니다. 구병모 작가님 신작 장편 소설이고요. 제목은 상하의 문으로입니다. 제가 오늘 그 영상 찍기 전에 온라인 서점이나 좀 찾아봤는데 구병모 작가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리뷰가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됐어요. 아마 구병모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들 워낙에 많고 또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테죠.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펼쳐 들었다면 좀 적지 않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작가고 지금까지 내신 책을 거의 읽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앞에 몇 페이지를 읽으면서 막 속으로 한 생각이 진짜 이분은 못 쓰는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써온 것, 그리고 많은 독자들이 좋아하는 자기만의 어떤 특징,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좀 내려놓고 또 다른 옷을 입어보는구나, 또 다른 펜을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독자 입장에서는 내가 기대하던 세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병모 작가님 지금까지 재밌는 책 많이 좋아하셨고 또 그 책 읽으면서 너무 좋다, 나 이 사람 팬이야, 그런 생각 하셨던 분이라면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조금 더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작가가 늘 어떤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갈 때 그것에 대한 독자의 피드백이 너무나 큰 지지가 되고 격려가 될 텐데, 그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는 그 순간에도 믿고 따라와주는 독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좀 구병모 작가님한테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병모 작가님 책들을 읽으면은 일단 설정이 굉장히 독특하거나 캐릭터가 너무나 매력적이거나 그런 즐거움이 크죠. 가령 파과 같은 작품에서는 여성 노인 킬러, 이분 이상한 조합의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바늘과 가죽의 시, 이런 작품에서는 죽지 않는 존재를 등장시켜서, 근데 그 죽지 않는 존재가 구두를 만드는 장인으로 등장을 하죠. 굉장히 절묘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그 인물의 설정만 들어도 너무나 매력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는 꿈 이야기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꾸는 꿈만 생각해도 굉장히 모호하고 이상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렵죠. 그리고 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각해봐도 영화 많죠. 인셉션이나 이터널 선샤인이나 아니면은 꿈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떤 메멘토 같은 그런 영화들에서 느껴지는, 그 영화도 다른 스토리라인이 쭉 이어지는 영화들과 다르게 해석할 부분이 많고, 그래서 편히 멍하게 따라가긴 어려운 영화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꿈을 나타내기 때문인 이유가 큰데 그것을 문장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인지하고 펼쳐들면 오히려 더 재밌게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사건을 위해 구축된 문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혼란해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뭘 읽고 있지? 아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지? 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 문장, 형식, 이 전체적인 작품 자체가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도 닮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서론이 진짜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 굉장히 큰 반전이 있기 때문에 진짜 대단하다, 역시 구병모 작가님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반전이 있어서 내용을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도시에 사람들이 꿈과 현실의 경계가 완전히 흐릿해져서 내가 지금 현실에 있는 건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이게 다 모호하고 애매해진 거죠. 어떤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처럼. 그것을 도시에서 꿈 증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설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진여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인물이 세수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내 몸이, 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행위는 가능해요. 그래서 씻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의 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런 지녀는 수도꼭지를 돌려 있는지 없는지 모를 양손에 물을 받아 역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통상 얼굴이 붙어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자리를 향해 물을 던지듯이 하여 씻는데 이 같은 동작과 얼굴에 닿는 찬물의 감각이 지녀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미동 없는 마침표를 찍듯이 고개를 든다. 얼굴이 그 자리에 비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상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인간. 최소한 눈을 가진 인간으로 거기 있다. 눈이 있으면 그것을 둘러싼 골격이 있고 골격 위에는 피부가 있고 그러니 형태가 있다. 기관 없는 신체인지 신체 없는 기관인지 몰라도 뭐가 됐든 둘 중 한 가지 방식으로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혼몽하게 꿈속을 헤매면서 이상한 공간에 이상한 감각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 꿈 증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물음으로 가닿게 됩니다. 이렇게 두껍지 않은 소설인데 여러 신화적인 모티프라든가 아니면 종교의 가르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은은하게 배어 있어서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조금 더 풍성하게 읽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꼭 그런 것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겪는 이 증상 자체가 너무나 신기하면서 재밌기 때문에 읽는 맛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꿈이라는 테마 자체가 주는 신비로움과 알 수 없음의 여러 매력들이 있는 한편,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실제로 도시에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꿈 증상이 펼쳐진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이 도시에서 이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깨알같이 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너무 그럼직해가지고 그 지점도 저는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뭐 Years and Years 같은 잘 만들어진 금밀의 콘텐츠를 보면 정말 저렇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납득됨과 확신 때문에 좀 떨리고 무섭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책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대목들. 이 꿈 증상이 도시인들, 현대인들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겪기 때문에 그런 수면 결핍 상태로 인해서 생긴 것 같다라는 그 설정 자체도 의미심장한데요. 그 부분을 조금 읽어볼까 봐요. 설령 그 가설이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현상의 원인이 만성적인 불면과 함께 심장 박동인 양 24시간 반짝이는 도시의 섬광과 우리 혈액의 일부가 되어 흐르는 전파에 있다고 검증되더라도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은 모두가 직접 거둔 호밀로 빵을 굽고 꺼져가는 호롱불 밑에서 배틀로 옷감을 짜던 시대로 귀환하여 최소한의 삶을 살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 같은 분위기는 위기감만으로는 자연스레 형성되거나 정착하지 않으며 폭력혁명에 준하는 행위를 동원하여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기꺼이 가난해지고 소박해지자는 집정자들의 강경한 메시지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되돌아가지 않을 거라면 우리는 건강하고 창의적인 삶에 대한 기준을 지금부터 과감히 바꾸는 수밖에 없고 일련의 현상을 상시 역설 수면 상태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한편 눈앞에 출몰하는 모든 비논리적인 사태들을 일상으로 수용하고 익숙해져야 한다. 일상의 루틴대로 행동하고 평소에 경제 활동을 하며 가끔 자신이 어딘지 모를 곳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되거나 때로는 자신의 몸 내지 목소리가 없어진 것처럼 느끼더라도 그것은 기면 발작과 마이크로 수면에 따른 증상이 아니라 이 도시의 영향을 받은 일시적인 착시이자 인식 오류일 뿐 현실의 물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테고 자신의 몸은 분명 루틴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니 간혹 돌출이나 이변이 있더라도 크게 겁먹을 것 없다. 단, 전차든 자가용이든 차량이나 항공기, 선박 등을 움직이는 이들은 운행 중 그런 상태가 잦으면 시민들의 생명과 질서에 위협이 전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고용업체에서는 순환 교대 근무 체제를 지금보다 높은 비율로 또한 잦은 주기로 채택해야 할 것이며 이어서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들으신 대목처럼 굉장히 조목조목 쓴다라는 느낌과 한 문장이 굉장히 길다라는 느낌과 그리고 한자어가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단번에 이해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꿈 증상으로 일상이 완전히 이상해진 진이어라는 인물이 어떤 장면을 만날지, 거기서 나는 누구다라고 어떻게 증명하고 말할 수 있을지 다 듣고 나면은 정말 내가 놀라운 세계에 들어갔다 나왔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구명모 작가님은 진짜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이크가 저를 너무 찔러서 고개를 잘 못 숙이고 있어요. 어찌됐건 세 번째 책, 오늘의 마지막 책입니다. 사실은 전혀 낯선 작가고 무슨 책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쩌다가 펼쳐든 책이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은 정말 이달엔 이 책에 맞춤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아직 연초죠. 연초에 읽기 특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평소 죽음과 관련된 책들에 관심이 좀 많다는 것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코너에 새롭게 꽂힐 만한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이 살았던 날들 이라는 책입니다. 김현수 작가님이 추천사를 썼고요. 프랑스 아마존 1위, 바벨리오상, 사부아르상 수상, 프랑스 독자들이 선택한 2021 올해의 책, 이런 광고 문안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저자가 이력이 너무 특이해요. 델핀 오르빌레르라는 여성이고요. 1974년생 작가입니다. 여성 랍비예요. 여성 랍비가 정말 드물죠. 여성 랍비이자 철학자이자 작가인데요. 원래는 이분이 대학에서는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의학을 전공했다가 프랑스로 와서 언론인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고 이후에 탈무드를 연구하기 위해 뉴욕으로 이주했고 그래서 의학과 저널리즘과 유대교 이런 독특한 꼭지점을 가진 삼각형을 자신의 삶으로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랍비이기 때문에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식에 가서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서 죽음을 굉장히 자주 접할 수밖에 없고 그 이전에 학생일 때는 해부학, 생물학적인 그런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맞닥뜨리고 고민을 했던 분인 거죠. 죽음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이 쓴 글인데요. 그래서 이 책은 일단 자신이 랍비로서 마주했던 여러 다양한 죽음의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저희도 들으면 알만한 그런 큰 사건에서의 죽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떤 개인의 죽음, 그것이 조금 어린 아이일 때도 있고 한 생을 잘 살고 이제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상황에서 세상을 떠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무겁거나 어렵진 않아가지고 편안하게 읽지만 중간중간 가슴이 엄청 먹먹해지는 좋은 책이에요. 어떤 종교를 믿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종교라는 신성한 것 혹은 그것이 주는 가르침이나 메시지 같은 데서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지혜라든가 깨달음 같은 것은 있잖아요. 그것 중심으로 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몇 군데 좀 읽어볼까요? 말을 찾고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이 내 일의 핵심이다. 몇 년 전부터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내 일을 정의해 주려고 노력해왔다. 랍비의 일이란 뭘까? 단연 의례를 집행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성서의 텍스트들을 번역해서 그것들을 읽을 수 있게 해주고 한 전통의 목소리들을 각 세대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그 전통은 새로운 독자들을 통해 또 다른 세대에 전달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내 직업과 가장 엄밀하게 가까운 직업명이 따로 있는 것 같다. 바로 이야기꾼이라는 이름이다. 1000번을 되풀이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도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건넴으로써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나의 소임이다. 나는 사람들이 삶의 전환점에서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들 곁에 있다. 이 조상 전래의 이야기가 유대교의 이야기인 것만은 아니지만
나는 유대 전통의 언어로 이야기를 서술한다. 이야기는 시간 사이와 세대 사이에, 존재했던 사람들과 존재할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우리의 거룩한 이야기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사이에 통로를 연다. 이야기꾼의 역할은 그 입구에 서 있으면서 그곳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정체성을 이야기꾼에 가깝다라고 정의하는 분이고요. 삶을 운명으로 바꾸는 다른 많은 방법들이 존재한다. 어쨌거나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시점에 죽음이 불시에 발생하거나 이별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 죽음은 대체로 비극이긴 하다. 하지만 죽음이 삶의 이야기를 몽땅 차지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존재한다. 생애 전체가 그 생의 결말로 축소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에 강탈당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가. 삶을 결코 그 삶의 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살면서 끝없이 계속되리라 여겨지던 모든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을 말하기 전에 존재했고 존재할 수 있었을 모든 것을 말할 줄 아는 것.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잘 생각하는 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하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되었던, 또 감동도 있고 큰 위로가 되었던 책이라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2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3권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마음에 드는 책이 1권, 2권, 3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